미국이 던진 단 한 줄의 발표, 한국은 충격과 굴복 사이로 몰렸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폭등. 백악관은 일자리 보호를 외쳤지만 한국 산업계는 동맹의 목줄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압박의 실체를 밝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로엘입니다.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한 줄의 글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100배 폭등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흥분과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MIT 국제경제학과 교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자국 우선주의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0년간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된 듯 했거든요. 캠브리지 시내의 스타벅스에서 동료 교수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톰슨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10만 달러라니 이건 규제가 아니라 벽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권 수호예요.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써온 논문들이 모두 옳다고 믿었어요. 외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임금을 깎아내린다는 주장,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트럼프의 트윗을 다시 읽어봤어요. 미국 우선은 미국 노동자 우선을 의미한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한다. 즉시 시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지지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언론에서는 조지아주의 이상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ICE가 한국인 기술자들을 대량 구금했다는 뉴스, 현대차와 LG 공장들이 갑자기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뉴스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 정도로 생각했어요. 몇 시간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공동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기술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3.7% 떨어졌어요.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점차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CNN에서는 기술 인재 대량 이탈 우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는 사실상 출입 금지와 같아요. 우리 회사 직원 중 절반이 H-1B 비자 소지자인데 이들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런 일시적 혼란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면 모든 게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수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제 신념이 얼어붙을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뉴스를 봤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어요. 한국, 인도,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예상된 반응이라고 치부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조지아에서 벌어진 구금 사태와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하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걸요.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하고 22개 공장이 동시에 멈춰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곧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 모든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저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발표가 나온 지 사흘 후 다니엘 박 변호사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조지아에서 큰일이 났었습니다.
열흘 전에 ICE가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구금했다가 며칠 전에 모두 강제 송환시켰어요. 그제야 저는 며칠 전부터 스쳐 지나갔던 뉴스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지아주 공장 가동 중단, 아시아계 기술자 대량 구금과 송환, 현대차와 LG 생산 라인 정지. 당시에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다니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장은 4장뿐이었어요. 4장의 영장으로 300명을 쇠사슬에 묶어 구금한 뒤 한국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였는데 말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4장의 영장으로 300명을요? 그리고 추방까지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IC 요원들이 기숙사와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해온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쇠사슬로 묶어 구금한 뒤 일주일도 안 돼서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태웠어요. 저는 즉시 조지아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조지아 한인 커뮤니티는 공포에 떨었고 지금은 공장들이 모두 멈춰 선 상태였어요.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섬뜩했어요. 입국장 곳곳에 IC 요원들이 서 있었고 아시아계 승객들을 유독 꼼꼼히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공장들이 난리예요. 렌터카를 몰고 조지아 북부 공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던 곳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대차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거든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수천 대의 차량으로 가득했던 곳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어요. 생산라인에서 나오던 기계음과 경적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귀를 기울여도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다니엘 박 변호사가 공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1세의 그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길 잘하셨어요. 이 참상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이미 비워진 임시 구치소였어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300명이 일주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장의 영장으로 300명을 묶는 순간 동맹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15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모두 가지고 말이에요. 빈 구치소를 바라보며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구치소 벽면에는 아직도 한글로 쓰인 낙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미국을 믿었는데 라는 절망적인 글귀들이었어요. 다니엘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 구금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300명의 한국인들이 줄지어 서서 족쇄를 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60대 노인도 있었고 임신한 여성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김철수 씨입니다. 현대차에서 18년간 일했어요. 2 아이의 아버지죠. 다니엘이 한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박영애 씨. LG에서 배터리 기술을 담당했어요. 임신 6달인데도 쇠사슬을 찼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주장해온 자국 우선주의가 이런 참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모두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들이었어요. 세금도 성실히 냈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ICE는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지했던 정책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요.
영장도 제대로 없이 300명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빈 구치소를 떠나 저는 다니엘과 함께 현대차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자동차를 조립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고 조립 중이던 차량들이 반쯤 완성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차체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색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평소라면 이곳에서 하루에 1,500대의 차량이 생산됐는데 지금은 한 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철강은 서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한 미국인 노동자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안전모를 벗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톰 윌슨입니다. 여기서 12년간 일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우리도 일할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톰이 저희를 생산라인 앞으로 데려갔어요. 복잡한 기계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만이 조작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 조립만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자들이 모두 쫓겨났으니 기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미국 노동자들도 일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저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외국인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외국인 기술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톰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부서만 해도 230명이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 15명이 쫓겨나자 모두 해고됐어요. 1대 15의 비율이었죠. 한국 사람 1명이 미국 사람 15명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는 총 87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들과 함께 일하던 미국인 노동자는 2,300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2,300명이 모두 일시 해고 상태예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숫자로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87명의 한국인을 쫓아내려다가 2,300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은 거였어요. 이게 과연 미국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LG 배터리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대한 배터리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전기차용 배터리가 24시간 생산되던 곳인데 지금은 정막만이 흘렀어요. LG 공장의 미국인 관리자 데이비드 존슨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이 추방된 후 생산량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에서 개발된 거라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저희를 배터리 조립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이 공정은 온도와 습도를 0.1도, 0.1% 단위로 조절해야 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15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죠. 매뉴얼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기술자를 구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해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새로 양성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그런데 5년 동안 공장을 멈춰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덧붙였습니다. LG 공장 폐쇄가 확정되면 1,200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해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인 기술자 62명을 쫓아낸 결과가 이거예요. 저는 공장을 나오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제가 지지했던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외국인을 배제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였어요. 다니엘의 차를 타고 공단을 둘러보며 더 많은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SK 화학 공장, 포스코 제철소까지 총 22개 공장이 모두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어요.
한때 조지아 북부의 자랑이었던 이 공단이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이 결국 미국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지아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오후 3시 MIT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는 뛰어난 외국 인재들을 환영한다. 미국이 세계 최고 인재들의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고 적어 놓았거든요. 단 몇 주 전에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 바로 그 사람이 말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트윗을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환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즉시 다니엘 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니엘, 트럼프 트윗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니엘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어요. 교수님, 이건 애원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아니에요. 조지아 공장들이 멈춰 서고 월스트리트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급히 불을 끄려는 거죠. 저는 트윗의 댓글들을 훑어봤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론 머스크는 좋은 변화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구글 CEO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빠져 있었어요. 조지아에서 쫓겨난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구금되고 추방당했는데 그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환영한다면서 사과 한 줄은 없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교수실 문이 열리며 동료 교수 마이클 톰슨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이게 대체 뭐야? 지난주에는 외국인을 쫓아내더니 이번엔 환영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번복하면 누가 미국을 믿겠어? 마이클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트럼프의 이번 트윗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오후 5시경 CNN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외국 인재 환영 발언으로 정책 혼선 가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제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어요. 환영한다고 하면서 진입 장벽은 그대로 둔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이건 마치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하면서 문에 자물쇠를 10개씩 달아놓은 격이었습니다. 저녁에 다니엘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외국 인재를 환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술자 300명을 부당하게 구금하고 추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신뢰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신뢰는 더욱 그랬어요. 밤 10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모순된 메시지, 시장 불안 가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은 그날 2.1% 더 떨어졌어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조지아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이런 나라를 믿고 오겠어요?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신뢰를 잃는 건 순간이지만 되찾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180도 바뀐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 없는 환영 메시지는 그냥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온 지 사흘 후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을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오전 9시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는 예정대로 1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저는 MIT 교수실에서 생중계를 보며 경악했어요. 며칠 전 외국 인재를 환영한다고 해놓고는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격이었어요. 즉시 월스트리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장 시작과 함께 4.2% 급락했어요. 애플은 6%, 구글은 8%, 마이크로소프트는 5%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대학살이 벌어진 거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니엘 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100배 수수료는 장벽이자 족쇄예요. 어떤 기업도 10만 달러를 내고 직원 한 명을 데려오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연봉 8만 달러를 받는 프로그래머를 데려오기 위해 비자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낸다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인 2명을 더 고용하는 게 나았죠. 오후에 실리콘밸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CEO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회의 후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해외 투자와 연구개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해 미국을 떠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인도와 베트남 공장 확대를 발표했고 구글은 캐나다 토론토에 새로운 AI 연구소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한인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를 적극 만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인회장 김정호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300명의 우리 동포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쫓겨났는데 어떻게 다시 이곳에 투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한국은 조지아주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였거든요. 현대차, LG, 삼성, SK가 모두 조지아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밤 10시 한국경제신문에서 특종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 대신 유럽 투자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기술자 교류 확대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현대차는 체코 공장 증설을 발표했고 LG는 폴란드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아예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한국 학생 12명이 일제히 유럽 대학으로 전학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연구실에 있던 김민수 박사과정생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교수님, 더 이상 미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사표를 내며 말했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를 낼 회사는 없을 거예요. 차라리 독일이나 캐나다로 가는 게 낫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20년간 MIT에서 가르치면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을 봐왔는데 이런 대량 이탈은 처음이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사 세콰이어 캐피털이 아시아 인재를 활용할 수 없는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치명타였어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교수진 30명이 공동으로 인재 개방 정책 촉구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배 수수료는 미국 과학기술 발전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트럼프는 다시 트위터에 미국 노동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며칠 전 외국 인재 환영 발언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100배 수수료 확정으로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외국 인재들이 떠나고 투자가 줄어들고 혁신이 멈추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100배 수수료는 장벽이자 족쇄였습니다. 제가 일기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제 미국은 정말로 고립된 섬이 될 것 같았습니다. 100배 수수료 확정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한 거예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대량 구금 사태, 한미 동맹 신뢰의 최대 위기. 오전 10시 MIT 교수실에서 CRS 보고서 전문을 다운로드해서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고서는 조지아 구금 사태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영장 4장으로 300명을 구금한 것은 헌법 수정 제4조 위반이라고 명시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CRS는 이번 사태로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분석했어요.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무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전율했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자국 우선주의가 결국 자국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CRS 보고서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제시했어요. 조지아주에서만 22개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3,500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무급휴직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하루 2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국제적 신뢰도 하락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해요. NATO 내부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생중계를 보는데 의원들의 분노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가 먼저 발언했어요. 300명의 합법적 비자 소지자를 영장도 제대로 없이 구금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가치입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트럼프를 지지하던 텍사스 출신 의원 테드 크루즈조차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국토안보부 장관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ICE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장관님, ICE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300명을 불법 구금하고 추방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장관은 답변을 못하고 횡설수설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정부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없다는 걸요. 저녁에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총장이 IC 조지아 지역 책임자를 공민권 침해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주 정부가 연방 정부 기관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조지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어요. 우리 주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연방 정부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정면 충돌을 의미했어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 11시 한국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자국민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예요.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 재검토라는 강력한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맹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법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를 저버린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70년 한미 동맹 역사상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련 ETF가 일제히 급락했고 현대차와 삼성 미국 예탁 증서도 폭락했어요.
투자자들이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애플 CEO 팀 쿡이 트위터에 법치주의 없는 곳에서는 혁신도 없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구글 CEO도 예측 가능한 정책이 경제 성장의 기본이라고 트윗했어요. 저는 그날 밤 CRS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지지했던 정책들이 결국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맹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무법이었다는 CRS의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CRS 보고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력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조지아주 정부, 월스트리트, 그리고 산업계가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H-1B 비자 제도의 즉각적인 재검토였어요. 오전 9시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우리 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의 무모한 정책으로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캠프 주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 투자한 금액은 총 180억 달러입니다. 이들이 철수하면 우리 주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요. 연방 정부는 즉시 비자 정책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발표한 조치였어요. 조지아주가 독자적으로 기술자 특별 거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연방 정부의 H-1B 비자와 관계없이 주 정부 차원에서 외국 기술자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였어요. 오후 2시 월스트리트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재의 비자 정책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의 발언이 주목받았어요. 투자는 세금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100배 수수료보다 무서운 건 100배 불확실성이에요.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나라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손실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었어요.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실리콘밸리에서 더 큰 움직임이 있었어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이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밴쿠버에 공동 연구단지를 설립해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인재들을 고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애플 CEO 팀 쿡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재를 위해 국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열린 문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에 대한 도전장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12개 주지사가 공동으로 연방 정부의 비자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거였습니다. 서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현행 H-1B 비자 정책은 각 주의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즉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에 대해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어요. 헌정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공화당 주지사들까지 동참했다는 거였어요. 텍사스의 그렉 에벗 주지사,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까지 서명했거든요. 이들은 평소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들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에벗 주지사는 별도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텍사스 경제를 망치는 정책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는 삼성, LG 공장이 있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요. 오후에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원 경제위원회에서 H-1B 비자 제도 개선 법안이 발의된 거였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비자 수수료를 다시 $1,000로 되돌리고 구금 사태에 대한 배상을 명시하는 것이었어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정책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공화당 의원 일부도 법안 지지를 표명했어요. 조지아 출신 공화당 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우리 지역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다니엘 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희망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정말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정치권, 경제계, 주 정부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백악관의 반응은 어때요? 아직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압박을 받고도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공화당 주지사들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까요. 그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사면 초과에 몰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대통령이 당내 지지 기반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처음 지지했던 정책이 이렇게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걸 보니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압박이 절정에 달한 지 사흘 후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MIT 국제경제학 교수로서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교수실에서 성명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법치와 신뢰 없는 동맹은 허상이다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믿어왔던 신념을 뒤집는 글을 쓰는 거였거든요. 성명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엘리사 로웰 MIT 국제경제학 교수로서 지난 몇 주간 목격한 현실에 대해 깊은 참회와 함께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본 참상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내장의 영장으로 구금당한 22개 공장이 동시에 멈춘 3,500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해고된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반성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명분에 현혹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국 우선주의는 법치주의와 국제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후 2시 성명서를 완성한 저는 MIT 대학 언론에 먼저 발표했어요.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도 보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CNN 모두에게 말이에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오후 4시 CNN에서 긴급 뉴스로 제 성명서를 다뤘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비자 정책을 강력 지지했던 MIT 교수가 180도 입장을 바꿔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저녁 8시 제게 CNN 생방송 출연 요청이 왔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처음 지지했던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10년은 걸립니다. 지금 미국이 잃어가는 건 돈이 아니라 70년간 쌓아온 동맹국들과의 신뢰예요. 이건 되돌리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지아에서 본 한국인 기술자들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첫째, H-1B 비자 수수료를 즉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둘째,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해요. 셋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 교수들, 언론사, 정치인들까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보수 성향 교수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 국가 안보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법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국가 안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영장 4장으로 300명을 구금하는 게 법치국가의 모습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제 성명서가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어요. MIT 교수의 참회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제 변화 과정을 자세히 다뤘어요. 더 놀라운 건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전국 47개 대학의 경제학 교수 230명이 공동으로 엘리사 로웰 교수 성명 지지 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교수들까지 모두 동참했습니다. 공동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법치주의에 없는 경제 정책은 경제를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는 엘리사 로웰 교수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동참합니다. 저녁에 다니엘 박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교수님,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자 정책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조지아 사태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요. 법무부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제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끝까지 고집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오늘 저는 그 용기를 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다음 날 아침 뉴욕 타임스에서 사설을 실었어요. 한 교수의 용기가 보여준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설은 진정한 애국은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용기 있는 비판에서 나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